빗줄기는 서울의 회색빛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장마는 일주일째 이어졌고 최윤서의 삶도 그 비처럼 축축하고 무거웠다. 낡은 우산이 그녀의 어깨를 간신히 가리고 있었지만 차가운 빗방울은 이미 그녀의 발목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가족의 빚,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24의 어린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무게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윤서는 거의 뛰다시피 골목을 가로질렀다. 등 뒤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빚쟁이들의 그림자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찾아와 집안을 뒤집어 엎고 어린 동생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윤서는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후들거렸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를 급하게 돌던 순간이었다. 아... 윤서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낡은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비닐 포장된 나물 뭉치를 팔던 할머니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리어카는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고 할머니가 애써 쌓은 나물들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의 얇은 겉옷은 이미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윤서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겨우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던 할머니의 노력까지 자신 때문에 헛수고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 빗물이 흐르는 얼굴로 멍하니 쏟아진 나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름진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윤서가 황급히 무릎을 굽히는 순간 뒤에서 쫓아오던 그림자들이 그녀를 덮쳤다. 야, 최윤서, 어디를 도망가.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야. 거친 손이 윤서의 어깨를 잡아채는 바람에 그녀는 할머니 옆으로 다시 휘청거렸다. 놔요 저리카. 윤서는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의 눈은 돈에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까짓 게 어딜 감히 대들어. 내 애비가 우리 돈 들고 도망쳤으면 곱게라도 갚아야 할 거 아냐. 그 순간 한 남자가 발을 헛디뎠는지 엉겁결에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비켜. 늙은이가. 할머니는 아무런 방어 자세도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옆구리에 충격을 받고 빗물 고인 바닥으로 넘어졌다. 리어카는 완전히 뒤집어져 나물과 함께 뒹굴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순간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고 있는 듯 깊고 어두운, 그러나 동시에 강렬한 힘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늙고 지친 할머니의 눈으로 돌아왔지만 윤서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서가 할머니에게 달려가려 하자 건달들이 그녀를 붙잡고 비웃었다. 어쭈. 이제는 늙은이 방패 삼으려고야. 이 늙은이도 같이 끌고 갈까. 돈이라도 나오려나. 건달 중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발로 툭툭 건드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 손은 마치 뱀처럼 빠르게 건달의 발목을 휘감았고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건달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악, 비명과 함께 건달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할머니는 그 반동을 이용해 가볍게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늙고 병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간 단련된 무인의 몸놀림 같았다. 주변의 다른 건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봤다. 뭐야, 이 늙은이 술 취했나? 가장 덩치 큰 건달이 앞으로 나서며 할머니를 비웃었다. 주책맞게 덤비지 말고 비켜, 괜히 다친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건달들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윤서는 할머니의 변모에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맞나 싶었다. 덩치 큰 건달이 할머니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올렸다. 크어. 건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팔을 비틀었고 건달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마치 인형을 다루듯 가볍게 말이다. 다른 건달들이 뒤늦게 덤벼들었지만 할머니의 움직임은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건달들의 급소를 노렸다. 발차기는 마치 바람처럼 날아갔고 주먹은 돌처럼 단단했다. 한 명은 명치에 정확히 가격당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고 다른 한 명은 다리가 꺾여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불과 몇 초 만에 윤서를 괴롭히던 5명의 건달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윤서는 빗방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서 있었다. 흙탕물로 얼룩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고한 전사 같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다시 그 섬뜩한 차가움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건달들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번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 그 목소리는 늙었지만 단단했고 얼음처럼 차가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건달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인간을 넘어선 어떤 공포를 느낀 듯 했다. 할머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윤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지치고 힘없는 늙은이의 표정이 떠올랐다. 방금 전에 무시무시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괜찮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고 온화해져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할머니는 그런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부축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가야지. 윤서는 할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골목을 벗어났다. 뒤로는 여전히 신음하는 건달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저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본 섬뜩한 기운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신비로운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는 여전히 골목길에 뒤집힌 채 방치되어 있었다. 윤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할머니의 생계까지 망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윤서가 겨우 입을 열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다. 다친 곳은 없니? 너는 놀랐을 텐데.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윤서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정이었다. 윤서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제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한테까지 폐를 끼쳤어요. 할머니는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어디 너 하나뿐이겠니? 다들 자기 몫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짐에 짓눌리지 않고 일어서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강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삶의 풍파를 견뎌온 현자의 말처럼 들렸다. 윤서는 할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비록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무언가 거대하고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이제 이쯤에서 가봐야겠다. 너도 조심해서 가거라. 윤서는 당황했다.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나물도 다 망가지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물은 다시 팔면 그만이고 내 몸은 괜찮다.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 하렴. 그리고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무 절망하지 마라. 언제나 방법은 있는 법이니. 그녀는 윤서의 손을 살며시 놓았다. 윤서는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던 따스하고 강한 온기가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다시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몸을 돌려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희미하고 쓸쓸해 보였다. 할머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윤서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굽은 등은 빗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더니 이내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윤서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빗방울을 맞았다. 온몸은 차가웠지만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들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공포, 안도감,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궁금증. 그날 밤 윤서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 그녀의 놀라운 움직임, 그리고 그녀의 나직한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번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 그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빚쟁이들이 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감쪽같이 사라진 듯했다. 윤서는 할머니가 한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가 건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경고를 날렸고 그 경고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윤서의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았다. 당장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가족의 빚은 여전했고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윤서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작은 공원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쓸쓸해 보였다. 윤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저번에 골목에서 만났던 최윤서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래, 그 아이구나. 잘 지냈니? 윤서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네, 덕분에요. 빚쟁이들이 더는 안 와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죠.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대단한 일은 아니다. 잠깐 겁만 준 것뿐이니. 윤서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그런 힘을, 그리고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해졌다. 나는 그저 늙은이다. 하지만 한때는 그림자처럼 살았던 적도 있지. 너를 도운 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다. 너에게서 오래전 내 모습을 봤으니까. 그녀의 말은 모호했지만 윤서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할머니의 과거는 윤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을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 혹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은혜를 꼭 갚고 싶어요.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강인했다. 도와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받아들일지는 너의 선택에 달렸지만 윤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떤 제안일까? 할머니의 제안은 분명 평범하지 않을 터였다. 어쩌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제안일지도 몰랐다. 윤서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공원에는 여름밤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의 눈빛은 할머니를 향한 간절함과 함께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 신비로운 할머니와의 만남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이금자 할머니의 제안은 윤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내게 필요한 건 단순히 빚을 갚을 돈이 아니야. 네 자신을 지킬 힘과 이 세상의 어둠과 맞설 용기지.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훈련시켜주마. 과거의 나처럼. 그림자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너를 노리는 자들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도록
윤서는 혼란스러웠다. 훈련이라니 자신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망설였다. 훈련이라니요.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평범함은 사치가 될 수도 있다. 너를 노리는 자들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어. 놈들은 네 가족을 다시 위협할 것이고 너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할 거야. 그때도 계속 당하기만 할 거니. 할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윤서의 심장을 꿰뚫었다. 빚쟁이들이 사라진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윤서는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윤서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한다. 밤 10시. 이 공원 끝자락에 있는 낡은 창고 앞으로 와라.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아니,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거야. 다음 날 밤. 윤서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창고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낡은 샌드백과 몇 가지 운동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내 이름은 이금자. 사람들은 나를 그림자 이금자라고 불렀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일을 했다. 국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다루는 요원이자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특수 요원이었지. 윤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통령 경호실 특수 요원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대통령, 경호실, 요원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멀리 과거를 응시하는 듯했다. 나는 평생을 그림자로 살았다.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웠지. 대통령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모든 그림자는 끝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내 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지.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빛은 아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했고 그 결과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그림자가 되었지. 윤서는 할머니의 고통이 담긴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네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다.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나는 너에게 그 그림자의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는 그것으로 너의 가족을 그리고 언젠가 더 큰 그림자에 맞서 싸울 힘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날부터 윤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밤에는 할머니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는 예비 요원이 되었다. 할머니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윤서에게 맨손 격투술, 심리전, 잠입 기술, 정보 수집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한의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할머니는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녀 안에 숨겨진 강인함과 잠재력을 끌어냈다. 윤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할머니는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흘리며 그녀를 자극했다. 네가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며칠 밤낮을 굶고 산속을 헤매기도 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단 한 벌의 옷으로 버텨야 했고 독초와 맹수들을 피해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는 땀범벅이 된 채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는 그녀에게 수십 개의 암기된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라고 요구했고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팔과 다리는 청은망은이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한때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믿었던 동료들의 칼날이 내 심장을 향했고 내가 목숨 바쳐 지켰던 국가가 나를 버렸다. 그때의 절망감은 네가 지금 느끼는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는 그녀의 말에서 단순한 비유가 아닌 뼈아픈 실화의 흔적을 느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잔상을 쫓는 듯 했다. 윤서는 숨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나의 명예,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설령 나 혼자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할머니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강렬한 빛을 되찾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를 노리는 자들은 결코 너에게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돈과 권력이 있고 너를 짓밟을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뿐이다. 윤서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아픔은 윤서의 아픔과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다. 부당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고통. 할머니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존재였다. 할머니는 윤서에게 잊혀진 과거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블랙가드라고 불리는 대통령 직속 비밀 경호팀의 일원이었다고 했다. 그 팀은 국가의 주요 기밀을 다루고 일반적인 경호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특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림자였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아무도 모르게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우리에 대한 기록은
모두 말소되었고 우리의 임무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과거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할머니는 어느 날 밤의 사건을 떠올렸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테러 위협에 노출되었고 할머니를 포함한 블랙가드 팀이 그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고 그 배신으로 인해 대통령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할머니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는 그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실종 처리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내 팀원들은 죽거나 사라졌고 나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도망쳐야만 했다. 숨어 살아야 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제거하려 할 테니까. 할머니의 눈빛은 그때의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윤서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키는 요원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겪은 배신과 비극은 윤서가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윤서는 할머니에게서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삶. 할머니는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했던 분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으니까. 나는 언젠가 그 진실을 밝히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벌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아직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의지를 이제 윤서에게 전수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덧 2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몸은 군살 없이 탄탄해졌고 눈빛은 강인하게 변했다. 그녀는 이제 웬만한 성인 남성, 몇 명은 너끈히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심지어 위급 상황 시 칼이나 둔기를 다루는 법, 그리고 주변 사물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까지 익혔다. 할머니는 윤서에게 단순히 싸움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에게 상황 판단력, 냉철한 분석력,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정신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두려움에 압도되면 아무 소용없어. 너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할머니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서 잠재력을 보았다. 너는 강하다. 네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윤서는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싸울 힘이 생겼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할머니는 윤서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나의 과거다.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단서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너를 노리는 자들의 그림자는 내가 겪었던
과거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날렵한 모습에 할머니가 군복을 입은 남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었다. 윤서는 사진을 보며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직접 나서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어쩌면 잊혀진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눈빛은 윤서를 믿는다는 듯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단순한 스승 이상이었다. 그녀는 윤서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피하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힘으로 그녀는 어둠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금자 할머니에게 받은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 속 전 대통령의 얼굴은 윤서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단순한 개인적인 빚 문제를 넘어 그녀의 가족을 올가맨 어둠이 할머니의 비극적인 과거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윤서는 이제 무작정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파헤치고 어둠의 그림자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족의 빚이 시작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윤서의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갑작스러운 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부도 뒤에는 골든트리 투자라는 사채 회사의 악랄한 압박이 있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회사로 보였지만 실상은 거미줄 같은 어둠의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체를 헐값에 강탈하는 수법을 쓰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윤서에게 가장 먼저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숨겨진 의도,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해. 윤서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골든 트리 투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웹사이트, 공개된 사업 보고서,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평범한 눈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훈련을 통해 단서를 찾아내는 법을 익힌 윤서의 눈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보였다. 먼저 골든트리는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유도하고 그 자산들을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골든트리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수법에 능했기 때문이었다. 내용문화 깔끔하잖아. 완벽에 가까운 계획은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야. 할머니의 조언이 윤서의 머릿속을 스쳤다. 윤서는 골든트리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주요 주주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얼굴 없는 투자자들이었지만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윤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태웅. 그는 대한민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인 KM미디어의 실세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이었다. 강태웅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이 사채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윤서에게 큰 충격이었다. 강태웅과 골든트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윤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잠입 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골든트리의 사무실은 최고급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윤서는 이미 건물 구조와 경비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윤서는 그림자처럼 골든트리의 빌딩에 침투했다. 검은색의 달라붙는 옷을 입고 얼굴은 스카프로 가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할머니에게 훈련받은 대로 빠르고 은밀했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닫힌 문을 소리 없이 여는 기술은 이미 완벽하게 몸에 익어 있었다. 사무실에 잠입한 윤서는 강태웅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명 그가 골든트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집무실의 문은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윤서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문틈에 특수 도구를 삽입하고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낡은 창고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집무실 안은 어두웠지만 윤서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명확히 분별해냈다. 그녀는 책상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서류와 장부들 속에서 그녀의 손끝이 멈춘 곳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였다. 할머니는 금고를 여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다이얼을 돌리며 미세한 소리와 진동을 감지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윤서는 숨을 죽인 채 다이얼을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윤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보석 대신 두툼한 서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윤서는 서류들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골든트리 투자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계약서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란에 강태웅의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서류들 중에는 윤서 아버지의 회사 부도와 관련된 계약서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골든트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조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모든 자산을 강탈당한다는 독소 조항까지. 이 모든 것이 강태웅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일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거액의 자금이 골든트리로 흘러들어간 내역도 발견했다. 마치 덫을 놓듯이 그들은 계획적으로 윤서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강태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이 그녀를 붙잡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냉정함을 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라. 윤서는 서류들을 디지털 카메라로 꼼꼼히 촬영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흔적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건물을 나서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비록 성공적으로 잠입을 마쳤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할머니에게 밤사이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할머니는 윤서가 가져온 증거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예상했다는 단아한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웅이라. 역시나 그자가 연결되어 있었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권력을 탐하는 야심가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분에게도 그는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었지. 윤서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강태웅기, 할머니의 과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때도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권력의 핵심부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그는 그분의 비서실에서 일하며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렸고 결국 그분의 죽음 뒤에는 강태웅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회한. 그녀는 윤서에게 잊혀진 과거의 조각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할머니가 블랙가드 소속이었던 시절, 강태웅은 신임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당시 젊고 유능한 엘리트로 평가받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의 뒤틀린 야망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책을 은밀히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누구든 이용하고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그분의 죽음 뒤에 강태웅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한 것도 그가 늘 가장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당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가 강태웅의 방해로 좌초되었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 프로젝트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었고 강태웅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윤서는 소름이 돋았다. 강태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강태웅의 그런 희생양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너의 가족을 위협하는 골든트리의 배후에 강태웅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과 관련된 진실도 함께 밝혀내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자신만의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오래된 복수, 그리고 잊혀진 정의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의 훈련을 통해 얻은 강인한 정신력과 기술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스승이 있었다. 하지만 강태웅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에게 대항하려면 더 큰 증거와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할 것이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나는 이제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내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어. 너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해. 윤서는 할머니의 말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과거를 밝히고 그녀에게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강태웅의 어둠을 완전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태웅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과 배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태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파헤치려는 윤서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할머니의 경고대로 강태웅은 단순히 한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미디어까지 장악한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가족을 지키고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윤서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정보 수집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강태웅의 모든 공개된 동선과 비공개 일정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의 측근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파편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강태웅의 주변은 철옹성 같았다. 그의 비서진과 경호원들은 빈틈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타입이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 자를 상대할 때는 그 가면의 틈새를 찾아야 해. 할머니의 조언이 윤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던 중 윤서는 강태웅의 비서실장인 민준혁이라는 인물에게 주목했다. 민준혁은 강태웅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웅의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듯 보였지만 윤서는 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불안감과 망설임을 읽어냈다. 할머니에게 배운 심리전의 기술이 윤서의 직감을 일깨운 것이다. 저 사람은 어딘가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혹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윤서는 민준혁의 사생활을 몰래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외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가 골든트리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민준혁은 강태웅의 충직한 비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골든트리를 통해 돈을 세탁하고 있었다. 빚에 쪼들리는 자는 늘 유혹에 취약하다. 하지만 그 유혹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지. 할머니의 씁쓸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윤서는 민준혁을 약점으로 삼아 강태웅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혁이 자주 가는 도박장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민준혁은 초췌한 얼굴로 도박장을 나서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준혁 비서실장님. 윤서가 나지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윤서는 그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실장님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민준혁의 얼굴에 경계심이 역력했다. 무슨 헛소리야. 넌 누구인데 함부로 내 이름을 불러. 강태웅 대표와 골든트리 투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면 실장님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폭로될 겁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혁은 윤서의 눈빛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단순한 협박범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윤서를 따라 나섰다. 윤서는 민준혁을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 그가 골든트리와 주고받았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도박빚에 대한 증거 사진들을 내밀었다. 민준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 이, 이건 어떻게? 실장님은 강태웅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가 버려지면 실장님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겁니다. 하지만 저를 도우면 실장님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윤서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민준혁은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강태웅 대표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비밀을 폭로하면 저는 죽을 겁니다. 그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가 배어 있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살면서 계속 그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윤서의 말은 민준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실장님에게는 가족이 있겠죠. 그들이 실장님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된다면 실장님은 그들에게도 버려질 겁니다. 민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윤서는 민준혁에게 강태웅의 숨겨진 금고 위치와 그 안에 보관된 중요 문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중 할머니의 과거, 즉,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윤서의 압박과 자신의 파멸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태웅의 집무실에 있는 또 다른 비밀, 금고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금고는 강태웅이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강태웅 대표는 그 금고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민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윤서는 민준혁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에게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자신에게서 연락이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준혁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다. 민준혁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낸 윤서는 할머니에게 이를 보고했다. 할머니는 민준혁이라는 인물이 강태웅의 주변 인물 중 가장 약한 고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자는 늘 야망이 컸지만 동시에 겁도 많은 자였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배신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잘했다. 윤서야. 이제 남은 것은 강태웅의 비밀 금고에 잠입하여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윤서에게 이 임무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동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금고에는 강태웅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죽음, 나의 과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야.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번 잠입은 네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훈련보다 더 위험할 거야. 만약 발각된다면 너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윤서는 할머니의 경고에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준비됐어요. 할머니,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할머니는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 너는 강하다.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가장 위험한 순간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너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 망설이지 말고 도망쳐라. 윤서는 할머니의 당부가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웅의 본사 빌딩에 대한 마지막 정찰에 나섰다. 민준혁이 알려준 비밀, 금고의 위치는 강태웅의 개인 서재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외부에서는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잠입. 당일 밤 윤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강태웅의 빌딩 앞에 섰다. 검은색 전신 슈트, 특수 제작된 장갑, 그리고 최첨단 침투 장비들이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온몸의 감각은 극한으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강태웅은 최근 보안을 더욱 강화한 듯했다. 윤서는 할머니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고 보안 카메라의 맹점을 찾아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고 소리 없었다. 마침내 강태웅의 개인 서재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벽장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 안으로 들어가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나왔고 그 끝에는 단단한 철문이 버티고 있었다. 철문에는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와 함께 지문 및 홍채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윤서는 심호흡을 했다. 이건 민준혁이 알려준 정보에 없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어떤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용 해킹 장비를 꺼내 잠금 장치에 연결했다. 복잡한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해킹 시도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철문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윤서는 해킹 시도를 중단하고 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는 벽 뒤에 바싹 붙어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철문 앞에서 멈췄다. 윤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만약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강태웅의 비밀, 서재 벽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을 때 윤서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벽에 바싹 붙었다. 철컥이는 소리와 함께 디지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의 예상대로 강태웅께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하하. 강태웅은 거친 숨을 내쉬며 금고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금고 안에 있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윤서는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몇몇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빌어먹을 대체 누가 흘린 거야? 강태웅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윤서는 그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강태웅은 서류 뭉치 중 하나를 꺼내 유심히 살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희미한 서재의 조명 아래에서 번뜩였다. 윤서는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순간 강태웅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뭐라고, 민준혁, 이 개자식이. 강태웅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졌다. 민준혁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듯했다. 강태웅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물들었다. 민준혁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폭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경호원들에게 민준혁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강태웅이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윤서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벽 뒤에서 뛰쳐나와 금고 안에 있던 가장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다시 그림자처럼 벽 뒤로 숨어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젠장. 강태웅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집어 던졌다. 그는 다시 금고로 돌아와 서류들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 뭉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누가 감히 거기 누구냐? 강태웅은 사자우를 토하며 서재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숨을 죽인 채 그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다. 강태웅은 금고 안쪽과 서재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윤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가 숨겨온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강태웅은 즉시 비상벨을 눌렀다. 비상벨 소리가 빌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동시에 비상조명등이 번뜩였다. 이제 윤서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비밀 통로를 통해 서재를 빠져나왔다. 복대는 이미 경호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윤서는 할머니에게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피해 복잡한 비상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류 뭉치 안에 담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은 아슬아슬했다. 경보 시스템이 울리고 비상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다. 윤서는 할머니가 알려준 비상 탈출 경로를 떠올렸다. 그것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였다. 냄새나고 비좁은 통로였지만 그곳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윤서는 좁은 통로를 기어가듯 빠져나와 마침내 건물 밖으로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속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쫓아오지 않는 듯했다. 윤서는 서둘러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향했다. 은신처에 도착한 윤서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서류의 표지에는 최고 기밀, 블랙가드 작전 관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윤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은 할머니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였다. 윤서는
서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발표되었지만 이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블랙가드 내부에 배신자가 존재했으며 그 배신자가 테러 조직과 내통하여 대통령의 동선을 노출시켰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배신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강태웅이었다. 강태웅은 당시 신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일정과 보안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의 암살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검은 돈과 함께 자기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강태웅이 테러 조직과의 은밀한 접촉을 통해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블랙가드 팀 내부에까지 정보를 흘려 교란 작전을 펼쳤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윤서의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은 블랙가드 생존자 이금자 요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금자 요원은 당시 테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블랙가드 요원이었다. 그녀는 강태웅의 배신 행위를 직접 목격했고 그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강태웅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사고 위장 실종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말소시켰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를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 이금자 할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윤서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태웅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암살하고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역시 강태웅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할머니의 과거와 그녀의 현재가 강태웅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었다. 할머니는 윤서에게 이 서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강태웅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류는 강태웅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이었다. 윤서는 서류를 디지털 파일로 백업하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저장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원본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제가 찾았어요. 강태웅이 대통령님을 그리고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에요.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떨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윤서야. 그자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것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다. 윤서는 할머니의 경고를 명심했다. 강태웅은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알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언론 폭로로는 부족했다. 강태웅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언제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강태웅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대중에게 확실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강태웅이 KM 미디어의 총수로서 대중에게 가장 자주 노출되는 공간, 바로 그의 강연장이었다. 그는 곧 대규모 미디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곳에서 윤서는 강태웅의 가면을 벗겨버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강연장은 삼엄한 경호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 분명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강태훈에게 접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윤서는 할머니에게 배운 모든 잠입, 침투, 그리고 위기 대응 기술을 총동원해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강태훈과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연장의 설계도를 구하고 모든 비상 통로와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강연 당일 강태웅의 연설이 시작될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할머니의 삶,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윤서는 빛 속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태웅이 그녀를 잡기 위해 이미 모든 함정을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발악은 윤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 강태웅의 기조연설이 열리는 대규모 미디어 포럼장은 삼엄한 경계태세로 가득했다. 행사장 입구부터 수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사로 모든 참석자의 소지품을 꼼꼼히 확인했다. 윤서는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군중 속에 섞여 조용히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범한 기자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위조 기자증과 카메라를 들고 그녀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경호원들을 통과했다. 안녕하십니까? KM 미디어 소속 기자입니다. 내부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윤서는 경호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거짓말을 할 때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며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다. 경호원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윤서를 살폈지만 결국 그녀를 통과시켰다. 행사장 내부는 수많은 취재진과 미디어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강태웅은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불안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는 듯. 그는 여유롭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윤서의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다. 강태웅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논하며 자신을 진정한 리더이자 혁신가로 포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연설은 청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윤서의 귀에는 그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할머니가 준 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강태웅의 연설,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청중들 사이를 뚫고 조용히 무대 쪽으로 이동했다. 경호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기자처럼 보였다. 무대 뒤편으로 우회하여
강태웅의 대기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윤서는 할머니가 알려준 비상 통로를 발견했다. 그 통로는 무대 아래로 연결되어 있었고 연설 중에는 경비가 소홀해지는 맹점이었다. 윤서는 통로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둡고 좁은 통로를 따라가자 무대 아래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윤서는 무대 아래의 작은 통풍구를 통해 강태웅의 연설을 지켜봤다. 그는 이제 연설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 정의롭고 더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통풍구를 통해 무대 위로 조용히 올라섰다. 그녀의 등 뒤로 경호원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윤서는 강태웅이 서 있는 연단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와 연결된 USB를 재빨리 꽂았다. 그리고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스크린에 강태웅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던 순간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어두운 배경에 붉은색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국민 여러분, 강태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십시오.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강태웅은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낡은 CCTV 영상이었다. 젊은 시절에 강태웅이 어두운 골목에서 수상한 인물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서류 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 확대되어 보였다. 그 서류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던 검은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강태웅의 금고에서 빼내온 최고 기밀 블랙가드 작전 관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다. 보고서의 페이지들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스크린의 번개처럼 지나갔다. 전 대통령의 암살에 강태웅이 배신자로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금자 요원에게 누명을 씌워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그의 악행이 텍스트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행사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웅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당장 전현을 잡아.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경호원들이 윤서에게 달려들었지만 윤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무대 위의 소품들을 활용하여 경호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마이크 스탠드를 휘둘러 공격을 막고 조명 장치를 이용해 그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다. 그녀는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시켰다. 스크린에는 강태웅이 골든트리 투자를 통해 윤서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그 자산을 강탈하는 과정이 담긴 서류들의 핵심 내용이 이어졌다. 그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강태웅이 숨겨온 진실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강태웅은 이성을 잃고 윤서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까짓게, 감히 내 앞에서. 그는 윤서의 머리채를 잡고 스크린의 전원선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숨어있던 몇몇 건장한 사내들이 추가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훈련에서 봤던 잔인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강태웅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호하는 특수 요원들이었다. 윤서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한 남자가 윤서의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다. 윤서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다른 한 남자는 칼을 꺼내 윤서에게 달려들었다. 윤서는 간발의 차이로 칼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렸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맨손으로 무기를 제압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윤서를 에워쌌고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공격해왔다. 그들은 할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조직, 즉 강태웅이 만들어낸 새로운 그림자 부대의 일원인 듯했다. 윤서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깡패나 경호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처럼 훈련받은 혹은 자신보다 더 전문적인 살상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금자 할머니가 말했던 강태웅의 새로운 그림자들이었어. 윤서는 속으로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의 몸은 이미 곳곳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강태웅의 악행을 증명하는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남자는, 이 강태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의 생명을 짓밟는 살인자이자 사기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가짜 영웅입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힘겹게 이어졌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청중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무대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려 애썼다. 강태웅은 광기 어린 눈으로 윤서를 노려봤다. 전현을 죽여, 당장 죽여버려. 그때였다. 훈련받은 사내들 중 한 명이 윤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윤서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 순간 다른 사내가 날렵하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윤서의 눈앞이 번쩍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스크린 전원선이 떨어졌다. 영상은 끊어지고 스크린은 다시 강태웅의 얼굴로 돌아왔다. 윤서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눈은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강태웅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스쳐 지나갔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너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 망설이지 말고 도망쳐라.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걸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게 끝인가? 윤서의 의식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행사장은 강태웅의 경호원들이 혼란을 수습하려 애쓰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비명으로 가득했다.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갇히는 듯했다. 최윤서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강태웅의 비열한 웃음과 군중의 혼란스러운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할머니 이금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네 안에는 강인함이 잠들어 있다. 그것을 일깨워라. 눈을 떴을 때 윤서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몸은 온통 쑤셨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드셨군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가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 이금자가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웅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를 데려왔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쓰러지는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너를 데리고 나왔다. 강태웅의 경호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말이지.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제가 실패했어요. 증거 영상도 끊어지고 강태웅 군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강태웅의 가면을 벗겨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자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을 거다. 할머니의 말에 윤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물론이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용기 있는 행동은 침묵하던 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제 강태웅은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할머니는 윤서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속보기사들이 연이어 뜨고 있었다. KM, 미디어 강태웅 대표, 과거 대통령 암살 연루 의혹, 최윤서 씨 폭로, 강태웅 비리 의혹 증폭, 국민들의 분노 폭발, 강태웅 즉각 수사 촉구. 할머니가 말한 대로 윤서의 폭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태웅은 이제 국민들의 비난과 함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네가 확보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진실은 막을 수 없는 물줄기가 되어 강태웅을 덮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리오는 네 안의 강인함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나는 그저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의 오래된 숙권도 풀리겠구나. 그분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슬픔이 이제야 해소되는 듯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강태웅의 추락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윤서가 폭로한 증거 영상과 함께 그녀가 확보한 블랙가드 작전 관련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준혁 비서실장 또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강태웅의 비리, 사실을 추가적으로 증언했다. 결국 강태웅은 대통령 암살 공모, 사채업을 통한 기업 강탈, 그리고 공문서 위조 및 은폐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강태웅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거짓된 명성에 분노했다. 그의 미디어 그룹은 몰락했고 그의 모든 정치적 야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윤서의 가족은 강태웅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고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도 해결되었다. 윤서의 가족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다. 할머니 이금자는 강태웅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는 법정 증언대에 서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증언은 강태웅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살 필요가 없겠구나.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덕분에 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분도 편히 잠드실 수 있게 되었다. 고맙다. 윤서야.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녀에게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신념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거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평범한 할머니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삶을 평화롭게 보내려 했다. 어느 날 윤서는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작은 화단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너는 이제 네 삶을 살아야 한다. 너의 앞날은 아직 창창하니까. 할머니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강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네 안에 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너의 신념을 잃지 마라. 그것이 네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다. 윤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웅이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우며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내면은 할머니의 훈련과 그녀 자신이 겪어온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쳤다. 그리고 법대에 진학하여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강인한 정신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활용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빛이 되고자 했다. 윤서는 가끔 할머니를 찾아가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듯했다. 윤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야. 나도 할머니처럼 세상의 작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거야.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윤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낸 한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